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국내외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전문가시죠.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 자문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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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머니올라 구독자가 이제 좀 몇 시간 후면은 10만을 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나왔을 때 3만 명대였었거든요. 예. 2달 전이었죠. 네. 예. 아무튼 박 전무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새해에도 내년에도 굉장히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양질의 유튜브 채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셨잖아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예, 저는 이런 좋은 유튜브 채널이 계속 많이 구독자도 이제 한 30만, 50만 되시기를 기원하고요. 예. 계속 두 분께서 워낙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예, 빠르게 구독자가 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의 덕분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 상황부터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본 다음에 내년 전망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죠. 일단 연말 지금 상황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나름대로는 순조롭게 약간 조정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내년 초에도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내년 전망을 하려면요. 올해 시장이 어떻게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는지 예.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올해 출연했던 유튜브 방송은 웬만하면 이번 12월 달에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복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예. 올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야 그 다음 내년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도 그죠? 수학의 정석을 풀 때 예. 앞에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못 넘어가듯이. 그렇죠. 예. 그러면 올해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럼 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르게 올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학습을 했고 돈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돈들이 스마트해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구나. 그것을 다 시스테마이제이션을 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을까? 예. 왜 자산 가격은 이렇게 올라왔나?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듯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무제한으로 풀린 거죠. 예. 그런데 돈이 풀렸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올라가고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로빈 후드나 우리나라 개인들 60조, 고객 예탁금 또 60조, 그리고 해외 주식 가서 또 한 50조 사시고 이 자금들이 페드에서 빌려준 자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페드에서 풀어준 돈으로 지수가 올랐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산 자금이나 미국에서 주식을 산 자금이 이 페드에서 풀린 자금으로 샀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주식을 산 60조의 자금은 왜 주식을 그렇게 샀지? 네. 그렇죠? 왜 그렇게 샀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과거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GDP 2배에 가까운, 독일 GDP의 2배에 가까운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르크화를 돈을 엄청나게 찍었죠. 예. 돈을 찍으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오늘 아침 빵값이랑 저녁 때 빵값이 다른 거였죠. 엄청난 인플레가 나왔죠.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랑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랑 사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시에 독일에서
빵집 주인은 팔았잖아요. 예, 100만 마르크에 이제 빵을 팔았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100만 마르크의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 다음날 되면 빵 원재료 값이 아마 100만 마르크가 될 겁니다. 네. 그죠? 예. 그러면 빵집 주인이 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돈을 받자마자 예. 빵 원재료를 사든지, 그죠? 그렇죠. 빨리 사야죠. 예. 아니면 집을 사든지. 예. 예.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뭔가 자산을 샀어야 되겠죠. 네. 네. 그게 바로 우리 지금 최근에 1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재료 가격에서 그냥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빵 안 팔고 원재료만 팔아도 되겠죠. 예.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반면에 예. 예, 그 빵집에서 일하는 이제 종업원, 네. 빵집 안에서 일하는 예, 뭐 빵 만드는 기술자는 그날 열심히 빵 만들어 가지고 임금을 받아서 예. 그 임금으로 어쨌든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금을 나는 주식 투자는 위험해서 예, 나는 그냥 차곡차곡 예금만 할 거야 하면 안 됐듯이 네. 그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부동산 터널을 지나신 분하고 예. 부동산 터널을 안 지나고 예금을 열심히 차곡차곡 하신 분하고의 예. 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돈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페드가 거의 4조 달러에서 갑자기 돈을 왕창 찍으면서 페드 자산이 7조 달러가 넘어가고 그죠. 예. 그 돈들이 이제 곱하기 10배, 20배 그렇게 시중에 풀리면서 엄청난 돈들에 대한 또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쓰나미가 온다라는 걸 부자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 녹기 전에 예. 예, 빵집 주인이 아 내가 원재료라도 먼저 사놔야 되겠다. 예. 예, 그게 우리 동학개미들의 주식을 취득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 부자들의 촉으로 아, 내 돈이 녹기 전에 자산을 빨리 사놔야 되겠네. 예. 근데 부동산은 2주택, 3주택 할수록 세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캐시플로우가 아웃플로우가 돼버리죠. 네. 세금으로 계속 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 부동산으로 내 재산을 지키기가 힘드네. 그러면 주식을 공부를 하는데 예. 우리 머니올라처럼 예, 훌륭한 유튜브 채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지금 주식은 이런 주식이 우량한 주식이고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를 종합을 해보면 아 결국은 페드가 작동을 하고 또 돈을 풀고 그랬을 때 시중에 풀려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돈들이 네. 아, 이 인플레이션 쓰나미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먼저 빨리 좋은 주식을 차지하느냐. 예. 예. 그 게임이 진행된 거고요. 네. 예.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매번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1800에서든 2100이었든 2250이었든 지금 2800이다. 예.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그죠? 예. 댓글들도 계속 그런 얘기가 또 예, 올라와요. 지금이라도 예. 사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봐서 먹을 주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내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건데 지금도 사서 내년 요맘때 됐을 때 아 그때 그때라도 그 주식을 그때라도 샀었더라면 하는 주식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주식마저도 이제 다 올라가고 나면 예. 이제 해지를 도대체 내 돈의 해지를 뭘로 해야 되지? 다 비싸졌으니까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네. 그 상황이 되면 저희 같이 이제 큰 자금을 계속 이제 운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을 때, 야, 이 돈으로 살 주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가 꼭지예요. 아. 근데 지금은 살 주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 아직. 아니 어떻게 2,800이 됐는데도 예. 네, 결국은 올 상반기에는 BBIG 주식이 예. 걔네들이 쫙 지수를 땡겨놨고 그렇죠.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다 땡겨놨잖아요. 예. 그럼 내년도 되면 또 다른 예,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의 이 리뷰부터 내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서머리를 다 해드렸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공격적으로 이제는 주식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결론은 계속 주식은 그 타이밍을 기다린다기보다도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좋다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핵심은
이게 얼마나 갈 주식이냐 또는 가다가 조정을 받을 주식이냐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사람들의 지금 당장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내년 초정 시장이 어떻게 될까? 좀 지금까지 있던 탄력 받아서 더 갈까? 좀 조정이 올까? 요거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우리가 조정이 무서워서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조정이 와도 무섭지 않은 조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조정을 보고 아름다운 조정, 건전한 조정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예, 표현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이 달리다가 예. 쉬는 거죠. 예.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로 네, 많이 네, 비유를 드렸었는데 예. 천리길을 가는 말인데 천리를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말인데 한 300리 뛰어왔기 때문에 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얘기지만 예. 쉴 때 올라타라고 제가 그렇죠. 아, 굉장히 비유가 아주 적절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쉴 때 올라타면 되긴 되는데 지금까지 쉴 때 못 올라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조정 왔을 때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주식은 올해 이제 우리 나오나 선생님이 소크라테스 테스 그걸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주식은 시장이 언제 조정이 되고 이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네. 판단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아. 예, 내 자신의 성격이 아까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대담한 사람은 적다. 드물다잖아요. 예. 그러면 나보다 집사람이 더 대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서로 협조하셔야 돼요. 협조하셔서 지금은 좀 대담하신 분이 액션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내 성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위험을 테이킹하는데 좀 주저주저한다. 네. 예, 그런 성격이라면 조정이 와도 못 삽니다. 예, 그래서 계속 올해 내내 더블 딥이 온다, 그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1,430이나 갔는데 예. 우리나라 PBR 0.55에서도 못 사신 분이 네. 1,700이 왔다고 살 수 있을까요? 예, 2,200 갔다가 1,800이 정도 왔었다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내 성격이 어떻는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건 집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아파트도 좀 예.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고 있다가 결국 다시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 방금 부동산하고도 비교를 하셨는데 부동산도 결국은 보면 내가 사러 갔다가 그쪽에서 호가 1,000만 원 올리는 바람에 못 샀어. 네. 그렇게 해서 못 샀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맞아요. 예, 마찬가지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장이라고 생각이 들면 가서 호가 창에 있는 매도 호가에 그냥 시장가로 사셔야 됩니다. 네. 예, 시장가로 사셔야 되는데 눌림목을 줬을 때 들어가면 어떠나 네. 했을 때 그 눌림목의 크기도 알 수도 없고요. 눌림목이 와도 못 삽니다. 네. 예, 무서워서 눌림목이 왜 오겠습니까? 뭔가 무서운 일이 발생하니까 눌림목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못 사는데 무슨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살 수 있냐? 예. 더 못 삽니다. 예. 예. 그래서 조정이 언제 오고 조정 때 사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보면 뭐 저는 그런 조정까지도 사실 예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뭐 지난 9월, 10월 달에 조정이 오고 대선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 일단 발을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발을 50%는 담그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장 자체가 상당히 뭐 좀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 짐 로저스가 최근에 어떤 뭐 인터뷰 통해 가지고 한국 주식에 거품이 좀 깨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좀 그와 같은 시기의 어떤 큰 조정 내지는 또는 약세장이 한번 올 가능성도 있는지 이거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짐 로저스 그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짐 로저스 영상을 좀 보고 왔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 예, 핵심은 두 가지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네. 굉장히 심각하다. 예. 예. 심각하다는 얘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얘기잖아요. 별 다를 거는 없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는 부채. 또 네. 부채 얘기였죠. 예. 예. 그래서 부채의 위기라고 얘기를 이제 또 하시고 많은 분들이 계속 부채의 위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그 개인의 자산이 일경이 좀 넘는 상황에서 그죠. 우리나라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이제 1,900조 원 넘었고요. 코스닥하고 합쳐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2,000이 안 됐었는데 2,200조 정도. 지금 2,200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2,300조 다 됐고. 애플하고 좀 비슷해졌네요, 이제. 예. 좀 씁쓸하죠. 애플 시가 총액이 2,400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4,000조가 넘거든요. 네. 예. 그 4,000조가 넘는 자금에서 이번에 겨우 120조가 증시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120조 정도 들어왔는데 그 코스닥하고 뭐 코스피만 뭐 보더라도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주식이 한 700조 되죠. 이제 네. 주식이 올랐으니까 700조에다가 그 개인 대주주들이 갖고 네. 있는 거, 네. 뭐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이 들고 있는 거, 그래서 다 합쳐 보면 실질적으로 700조, 연기금 200조 합쳐서 한 1,600조 중에 남아 있는 한 300조, 400조로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사고 팔고 하는 거에 한 60조라는 개인 자금이 쑥 들어온 거였죠. 네. 예. 그럼 300조에서 거의 60조가 쑥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확 예. 올라가는 건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산 묻지마 투자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예, 또 그렇죠. 마인드도 예. 장기 투자를 하는 마인드로 들어오신 분들. 네. 예.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단단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 배경에는 예. 이렇게 장기 투자로 들어온 스마트한 개인들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2,200조, 2,300조라는 이 시총에서 스마트 마니들이 우량한 주식을 내가 먼저 취득해 있고 그 부채가 봤을 때 뭐 돈을 갖다가 신용 잔고가 뭐 한 17조, 18조 정도 되긴 하지만 이 60조는 자금은 내가 돈이 굉장히 적은데 막 돈을 빌려 가지고 막 주식을 산 그런 자금들은 아닙니다. 네. 예, 선수들이 예. 돈을 빌려서 신용을 쓰기도 하고 CFD 계좌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긴 하지만 최근에 들어온 그 많은 자금들을 보면 아주 단단한 부동산에서 흘러 들어온 단단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 로저스가 얘기하는 부채의 위기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임계점이 어디인가, 네. 어디서 이 부채가 톡 터지는가.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요. 그 물레르이 동산의 해골 바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 해골 바가지가 한번 확 쏟아지고 나면 다시 예, 물을 그렇죠. 채우잖아요. 예. 근데 물 채워지는 걸 딱 보고 또 물 채워지니까 또 도망가 있어야 돼. 넌 아니잖아요. 네. 물 채워질 때까지는 예. 놀아도 그렇죠.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물이 이제 아직 50%도 안 채워졌다는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채의 위기는 너무 좀 빠른 얘기고요. 네. 그 증시로 들어온 부채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금이 빠져나가려면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임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업의 실적의 변화고 또 하나는 금리의 변화인데요. 네. 기업의 실적의 변화는 지금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그죠? 그렇죠. S&P 500의 EPS도 150불에서 지금 167불, 170불 정도 쭉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은 그런 가장 중요한 기업의 이익이 돌아서고 있고 금리인데 주식에 있는 자금을 이제는 나는 불안해서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는 기대 수익률을 얻는 것보다 나는 그냥 안전한 채권에다가 투자할래라고 해서 딱 봤더니 10년물 국채금리가 0.9밖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플래시 크래시가 오고 이번에도 장이 빠지기 전에는 보면요. 결국은 10년물 국채금리나 뭐 페드의 금리가 2.2%가 넘었었잖아요. 예. S&P 500의 네. 음.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 있는 수준에서 크래시가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에 플래시 크래시가 오고 이번에도 장이 빠지기 전에는 보면요. 결국은 10년물 국채금리나 뭐 페드의 금리가 2.2%가 넘었었잖아요. S&P 500의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 있는 수준에서 크래시가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8년 2월, 3월만, 2월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가 3%를 터치했었는데 네. 지금 0.9에서 예. 나 이제 주식이 위험해 보니까 야, 채권 0.9 먹으러 갈래. 예. 라고는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임계치가 아직 안 왔다. 많이 남아있다. 안 네네. 왔다는. 그 말씀하시는 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어딘가 흘러 들어갈 때 투자할 때가 있으면은 그때가 이제 임계치인데 아직은 예, 그런 상황이 아직은 아니라는 근처도 안 왔다는. 그렇죠. 네. 배당 수익률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당 수익률과 금리가 차이가 좀 배당 수익률은 이게 두 가지로 변하게 됩니다. 주가는 가만히 있으면 기업의 이익이 올라오면서 배당이 높아지겠죠. 그죠? 네. 배당 성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또 하나는 배당은 똑같은데 주가가 박살나면 배당 수익률이 2배가 되죠. 그렇겠죠. 네. 예. 예. 그래서 S&P 500이 3,000이었다가 1,500만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시가 올라가죠. 배당률이 따블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다행히 이익이 같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라가는데 시가 배당률이 안 떨어지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S&P 500의 예상 배당 수익률 한 1.7, 1.8은 나옵니다. 네. 예, 저거 2,000 근처에 있었을 때는 예. 2,500 이랬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2%가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예. 그 2.5% 나오다 보니까 제로 금리에서 S&P 500의 시가 배당률을 보니까 2.5%가 나오니까 주가가 빠르게 회복했던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나 기업의 실적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연말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1.6% 정도 네. 나오기 때문에 2016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2016년도에도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 금리도 빠지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예상 배당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아지고 나서 주가가 랠리가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여전히 이 시가 배당률이 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정은 오면 더 사면 된다. 네. 전무님 되게 주식시장을 이제 좋게 보시는데 그래도 또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년 5월 이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나 근거가 어떤 겁니까? 제가 파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시장을 좀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네.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서 제 생각대로 좀 다르게 움직였을 때는 시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아니 코로나 위기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는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예. 네.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런 것처럼 내년 시장은 언제까지는 강할 거고 지금 증권회사들이 많은 예측치를 얘기하잖아요. 예. 예, 제가 이래 보니까 다들 이제 상고하저가 많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고하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상고하고로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뭐 주가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빠질까 않은데 2009년에서 10년, 11년 이 넘어오는 장세랑 제가 비교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결국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도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예. 2008년, 때. 예, 2007년도에 한 60조 이익 났던 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30조까지 갔다가 예. 예, 2011년도에 거의 100조 근처까지 수익 납니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기업 실적이 회복하는 와중에서도 2010년도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리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리스 사태 때문에 지수가 거의 15% 가까이 한번 급락을 합니다. 네. 엄청 무서운 일이었죠. 국채 금리가 나중에 막 20%가 넘어가죠. 네. 우리나라 IMF 그때 같은 상황을 겪게 되고요. 그 그리스 사태가 2012년, 13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피그스 국가들이 네. 되죠. 예. 예,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탈리, 네. 예. 아일랜드 뭐 예. 뿐만 아니라 와장창 스페인까지 스페인까지. 예,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5월 전후로 이제는 1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식을 사는 할로윈 전략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퀀트로 해보면
11월에 사서 4월 말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전략을 강황국 씨가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번에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자금들이 4월에서 5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을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나면 시장이 약간 수급이 약간 얇아졌을 때 네.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아. 시장이 출렁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그리스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5월 전후로 해서 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 줄 모르니까 아.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 지표를 저는 봅니다. 예. 예.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동안에 파생 상품을 매매하면서 조금 이 지표는 굉장히 예측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을 좀 보는데요. 그런 지표들이 내년 5월 정도까지는 계속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5월 달부터 약간 쉬는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말이 쉬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쉴 때 타야겠네. 예. 그런 차원에서 5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 부분이 좀 너무 심각하게 좀 안 보셔도 될 게 시장이 너무 핫해가지고 네. 3,400, 3,700을 만들어버리면 5월 충격이 아주 세게 올 거고 그렇죠. 예. 아니 박정무 얘기대로 5월 달에 조정이래 하면서 2월, 3월, 4월 달에 미리 씌워버리잖아요. 미리 씌워버리면 5월 달 조정 안 합니다. 그렇지. 그렇겠네요. 예, 진짜. 그래서 그림은 그리고 가되 제가 대응 전략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으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2월, 3월 달에 미리 쉬어버리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때 되면 제가 한 번 더 나오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일단 내년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쭉 상승세는 계속 된다고 지금 이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구성해야 될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참 많은데 약간 이제 쉬어가는 종목들이 또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박정모 뭐 사야 돼.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KBS의 동물의 왕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예.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동물적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FOMO. 예. 예, FOMO라는 얘기로 많이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리해서 이탈하는 있을 때 그 공포가.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단 단체로 이제 모여 사는 그런 역사가 벌써 몇십만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부동산 얘기하면 나도 부동산 사야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 누구떼들이 1년에 그 세르겐티의 그 초원을 횡단을 하잖아요. 예. 새풀을 찾아서. 예. 계절이 변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찾아서 됩니다. 가는 예. 그 계절이 변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사이클이 있고 그죠? 네. 분명히 경기 순환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차화정 장세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과연 내년에 경기 민감주가 돌아설까라고 보면 저는 돌아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케미칼 주식 같은 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보통 15만 원에서 45만 원 갔다가 15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갔다가 우리나라 포스코도 그렇고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나 뭐 한화케미칼이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고 리세션 기간에도 잘 버텨왔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 이 버텼던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건을 팔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지난번 차화정 장세 때도 똑같이 그게 반복이 됐었고요. 예. 90년대에도 똑같이 반복이 됐었고 예. 이번에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도 결국은 계절은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무리대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좀 용기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냐면요. 그
누우떼들이 강을 지나갈 때 보면 무시무시한 악어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버지 네. 영상이죠. 예, 무시무시한 악어들이 있는데 처음 강을 뛰어드는 그 대장이 잡아먹히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와, 이제 무리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이제 악어떼들이 맞아요. 쓱 모여들었다가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체력이 약하거나 병든 누를 잡아먹게 되는데 그래서 주식이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네. 내가 외롭게 강을 뛰어들었을 때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네. 그죠? 아무도 안 건너고 있는데 그 강에 뛰어드는 게 엄청 무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예. 계절이 변하고 있는 거라면. 네. 그리고 건너갔을 때는 그 새파란 풀을 가장 먼저 뜯어먹는 그러네요. 거죠. 네. 저는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화학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있고 네. 예, 유가가 올라오면서 또 그 부분에 코스트 푸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다 보면 그 나라의 주요한 미국은 다오케미칼이 있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저쪽 서방 쪽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 예. 좀 심각하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제조를 제대로 지금 제조업이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화학을 좋게 보시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가 무서울 겁니다 아마. 네. 예,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맞나? 근데 오히려 이번에 뭐 오늘 배당락이 지나갔지만 안정적인 그 안전마진에 해당되는 배당 수익률마저 뭐 3%씩 줬잖아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참고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에 롯데케미칼의 예. 영업이익이 2조 9천억이었거든요. 네. 2017년도. 근데 올해 예상치가 예. 3천억대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예, 1Q의 코로나 때문에 한 800억 손실로 잡히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상황으로 가면 영업이익이 3조가 나는 네.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롯데케미칼의 시총은 9조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되게 싸 보일 건데 뭐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결국은 이익이 많이 나올 때 확인을 하고 내가 샀더니 예. 그렇죠. 그 이런 경기 순환주는 고점에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PER도 제일 낮죠. 네. 이익이 쫙 올라왔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올라가다 보니까 네. 예. PER이 낮아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바닥에서는 아니 롯데케미칼이 겨우 3천억 이익 나는데 아니 9조 말이 돼. 네. 영업이익으로 보더라도 PER이 30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경기 순환주는 예. 고퍼에 사서 무서울 때 예. 이익이 안 날 때 무서울 때 사서 이익이 많이 나올 때 팔고 나오는 아,